여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후 행보를 놓고 개파간 저울질이 한창인 가운데 야권은 대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경주에서 최대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젯밤에도 경주 일대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이정현 대표님의 경주 방문,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야당도 국정 동반자의 자세로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보다는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민 통합의 길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현지에 가서 얼마나 피해 상황이 심각한지 또 정부 대책은 어떠한지 원전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 행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고의 강도에도 이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국민은 태풍과 36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의 위협에 노출되었는데도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 그것이 정부의 유일한 지침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 기관 시설에 대한 만전을 기하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대 최강의 지진에도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 문제가 사실 국민 안전처만의 문제는 아닐 듯 싶은데 정부의 이 지진 대응 문제,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국민안전처가 어저께도 홈페이지가 다운돼 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안전처가 비록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것조차 못한다면 속이 무지하게 부실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기 체제의 부실과 부정이 있었는데 국민안전처에도 엄청난 부실과 부정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대요. 9명인데 그중에 4분이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되는 분들이 대학교 교수, 환경운동가, 변호사들이 원자력 안전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뭘 안다고 거기서 하겠어요? 미국에는 뉴클리어 레귤레터리 커미션이라 해서 거기서는 완전히 원자력에 관련된 안전만 하는 전문 집단이 있어요. 엔지니어들, 예. 기술자들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모든 걸 꼼꼼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과연 그 원자력 안전에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지진 관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일대에서의 그 지진 문제는 원자력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너무 좀 정치적이 돼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원자력 위원을 결정을 못하는데 안전은 정치가 아니에요. 안전은 기술입니다. 안전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화하는 데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원전 건설 유보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우선 기존의 원전 안전성을 개선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둘째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원전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원전을 안전하게 할 것이냐 만드느냐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자력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위원회도 있지만 원자력 안전 기술원도 있기 때문에 또 이중 삼중의 안전 단체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술원이 있다면 기술원이 결정을 해야지 왜 정치적으로 임명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아마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정책에 관한 부분을 토의를 하고요. 기술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전 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다면 그 원전 안전력 기술원이 좀 더 표면으로 나서서 지휘를 해야지 이 사건이 나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대두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래서 저는요, 이분이 지진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지진 문제에 대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부가 뭐 좀 잘못한 게 많이 제가 볼 때도 있어 보이는데 그거 비난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지진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생전에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물론 그런 부서는 다 있지만 그 뭐 잘못했다고 얼마나 또 조금 그 뭐 몇 초간 더 늦어졌다? 늦어졌다고 그거 질타하는데요. 저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정부든 여야든 또 국민이든 야, 이 지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새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정말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는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비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이 지진은요. 무슨 기술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내진 설계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 지진이 뭐 반드시 5.4나 7.4까지만 온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강도 8도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다음 뭐 다른 말씀 아까 참 좋은 말씀 많이 했고요. 이 원자력 문제인데요. 예. 이번에 경주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울진하고 고리 다 금방 아닙니까? 그 인근 아닙니까? 여기는요. 딱 이번에 아까 새로 인식한다 그러면 야,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뭐 안전도가 있니 없니 지금 극하고 있을 때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근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좀 반대하는 면도 있지만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인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예를 들어 지금 일단 신규 원전은 건설을 좀 유보하자라는 저는 그런 정도 신규 원전은 또 말할 게 없고요. 신규 원전은 다른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지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데는요 원전을 완전 폐기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신규 원전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울진에 있는 울진 근방에 기존에 있는 원전들 거의 한 10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원전이 전부 다 21개인가 그런데 거의 한 반 정도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전체 전기량의 약 한 40% 정도 되는데 이거 반 줄이면 한 20%가 만약에 이거 폐기한다면 줄어지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전기요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20% 정도요 충분히 줄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 이 지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되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지진 많이 이미 난 그곳에 있는 원전은 전부 다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짚을 건 짚어봐야지만 비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뭔가를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 원장님 하신 말씀에 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전기를 20% 줄이자. 그거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니까 이 댐 쌓을 필요 없다라는 물 아끼면 되지 댐 지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 일반인들의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바꿔가지고 전기도 절약하게 하고 물도 절약하게 하자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시민운동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세 누진제도 완전히 우민 정책이거든요. 국민들은 어리석으니까 전기 많이 쓰는 시민은 처벌하자. 이게 전기 누진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지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울진이 위험하다. 그럼 뭐 서울은 위험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다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모든 정책을 세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울진이 위험하니까 그럼 울진 말고 딴 데 가서 세우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좀 전에 어떻게 예, 하든지 간에 제가 한 말씀 보태드릴게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원자력은요,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몇 차례 입증됐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입증되고 미국에서도 입증되고 이번에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국가 안보, 지금 6.25 전쟁 이후에요, 6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40조 달러, 40조 원을 투입해서 국방을 지금 군인들을 지금 60만 대원을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요, 전쟁보다는 지구가 때로 움직여가지고 이거 막 때려 엎어붙는데 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요, 걱정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전기를 꼭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뭐 화력 발전소를 더 세우든지 수력 발전소를 더 세우든지 예.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미련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화력 발전소도 요즘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해서 모두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장기적, 단기적 대책을 좀 두루두루 좀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정리를 그 말씀이 옳은 말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짚어볼 오늘 이슈가 좀 많은데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 분야 질의인데 북핵 등 안보 분야의 질의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한 핵 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두 트랙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텐시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압이냐 포용이냐 이분법적인 논리를 이제는 벗어나서 대화의 테이블에 북한을 앉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 대표님, 오늘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서 사드 배치 당위성을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을 호도했다라고도 역공을 펴부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당에서요, 뭐 역공펼만 하죠. 오히려 왜 제대로 정신 못 차렸냐, 야당을 저는 질타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고요. 방금 저 심상정 대표 발언에요, 굉장히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예. 우선요, 핵 동결 조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요, 핵무기가 지금 핵 보유국이냐? 말하자면 실전 배치 가능할 땡으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게 거의 확인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동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왜 저 심상정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말장난입니다. 강압이냐, 포용이냐, 이걸 벗어나서 뭐 대화의 테이블에. 대화가 내나 그게 포용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벌써 해결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요, 야당이 지금 그렇잖아도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이 안보 무능 정권이다 뭐 굉장히 비판하던데 저는 뭐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정부만 비판하면 됩니까? 야당도 무슨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이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 나중에 또 말씀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 사실 사드 문제 이제 뭐 빨리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야당을 또 질타를 했어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헐 얘기 한 건데요. 그것보다도 사드의 배치의 당연성을 좀 더 국민들한테 설명해 줄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야당을 질타하는 걸로 했다는 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야당을 야단치는 것보다도 국민들에게 이제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 예. 그 사드 설치를 계획대로 설치하는데 정부에 협조를 하겠다. 뭐 그런 정도면은 될 것 같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네, 그런 생각이 근데요, 듭니다. 오늘 야당은 또 오히려 대북
사드 문제 쪽에 좀 논점을 좀 비켜가면서 오히려 네. 우리 아까 장 대표님 말씀하셨던 현 정부의 안보 무능한 것 아니냐. 북한은 오늘 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의 안보 무능론을 야권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안보 문제가 그러면은 과거 좌파 정권 때는 성공했나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완전히 철저하게 속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난을 할 게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지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뭐 야당 공격할 국리나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야당도 한심해요. 야당이 대안을 내놔야지 네. 무조건 비난만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드와 한미 어떻게 보면 일본까지 해서 한미일 공조의 계기가 돼서 정말 동북아 단기적인 동북아 단기 중기적인 동북아 안정에 대해서 그 정말 국제적인 네. 전략이 공조. 공조와 전략이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뭐 북한은 막갑하고요. 거기다가 뭐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중국 그 회사들이 그 핵무기에 관련된 또 미사일에 관련된 부품들을 다 재료들을 제공하면서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이 절대로 북한 핵무기를 못 갖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어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무슨 뭐 세컨다리 보이콧이라든지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정부의 무능론보다는 국제 정치적 환경이 우리 정부의 입지를 그렇게 해서 좁혀놨다. 야당도 협조를 해서 정부가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킬 게 아니고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거 한 건 잘 걸렸다고 야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 대표님?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다 옳고요. 그런데 저는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가 야당이 뭐 대안을 못 내놨다, 뭐 여당도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거는 여야 현재 집권 세력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식인 사회, 우리 국민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제대로 된 해법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텔레비에 맨날 대북 문제 토론 나와도 답이 없습니다. 한쪽은 그냥 대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그냥 국제 공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통일만이 해법입니다. 통일되지 아니하고는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되지 않아하고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요, 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고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도 미국도요, 이 북한 핵 문제보다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까 엔진 시험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할 엔진을 지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저도 뭐 아까 보니까 80톤 톤이던데 뭐 엄청난. 그걸 4개를 묶으면 320톤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320톤 무슨 추진력 있더라고요. 그 힘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 광명성 1호 자체가요, 인공위성 발사거든요. 이거는 인공위성 발사는 만약에 지상으로만 전환만 해버리면 그냥 대륙간 탄도 미사일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국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용납하지 않으려 그러면 말하자면 폭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중국도요. 아까 중국이 자꾸만 태도가 미온적이라 그랬는데 미온적인 이유는 딴 데 있고요. 사실 북한 핵 문제를 싫어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한국 이상으로 중국이 싫어합니다. 지금 시진핑 집권 5년, 김정은이 집권 5년인데 정상회담 한 번 안 했다고 하는 건 이는 거의 적대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싫어합니다. 즉 북한 핵 문제를 미국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는 이걸 활용을 해서 통일을 통해서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연합뉴스 TV가 한 분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진지하게 있는 한번 기회를 좀 한번. 통일 문제를 놓고도 사실 지금 토론을 저희들이 지금 논쟁을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걸 좀 논의하기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고요. 다른 것도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당 이번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굉장히 힘을 줘왔는데 정부는 좀 난색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를 먼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각종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혹 덩어리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를 청와대에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우리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건국절 논란의 책임 문제점을 따져 묻겠습니다. 또 소녀상 이전에 관한 한일 간 협상의 실제 내용과 일본이 문제를 거론조차 할 수 없도록 우리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대표 대행 오늘 대정부 질의에 앞서서 사실은 고위공직자 비리 처 신설 문제 강도롭게 주장하겠다, 제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수처는 인권 침해 사찰 기구가 될 소지가 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지금 굉장히 검찰 개혁 국민적 요구 기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아까 그 통일 많이 거라는데 저는 통일은 지금 현재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 문제에 네. 대해서는 우선 국회가 개혁을 해야죠. 자기 집안부터 깨끗하게 해놓고 남부터 깨끗하게 해야지 정말 자기 눈에 든 대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 티만 본다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국회가 똑바로 잡히고 나면은 검찰이고 고위 공무원이고 똑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감옥 가거나 유죄 판결 받은 분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유죄 판결 받은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는 고위공무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국회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저분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국회 개혁하자를 해서 우리가 우선 깨끗해지고 나서 남한테 깨끗해지라고 요구를 해야지 저희들은 맨날 그러면서 어떻게 남한테 그런 걸 요구합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저것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아예 영영 안 되는 거 하는 우려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실 때 학생들한테 뭐 휴지 버리지 마라 뭐 다 훈시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생전에 휴지를 안 버릴 때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질타는 국회가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자기 깨끗하기 전에는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국회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비리수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또 만든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기구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셔 특별감찰관제도 만들어놨는데 뭐 아주 우습게 됐지 않습니까? 또 이거 만들어봐야 또 뭐 정쟁의 도구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기구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못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 검찰총장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가 검찰을 좀 정신되게 하려 그러면은 국회가요 이 탄핵 소추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가 정말로 이 검찰이 잘못한다고 본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탄핵 소추,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국회가 만약에 결의를 해가지고 하면 검찰이 아마 상당히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검찰 개혁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개혁에 현재의 검찰이 정신을 차리죠. 네. 검찰총장이 이거 수사 이랬다가 내가 탄핵 맞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범위 내에서 힘을 써서
사회를 정화시킨다, 정부기구를 정화시킨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네 권한 내에서 해야 된다.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니고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란 옳은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다 또 더 정치 행위 이렇게밖에 안 비칩니다. 그래서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간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건 국회 개혁입니다. 스스로가 깨끗해야 우선 깨끗해지고 다른 나서 사람이 깨끗함을 요구할 수 있다. 겁을 먹고라도 자기네들 깨끗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원외 민주당과 통합을 하면서 야권 통합론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원외 민주당 대표였던 김민석 전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예. 야권 내 여러 세력이나 개인이 있고 결국은 지지자와 국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는 내년 시점에서 볼 때 되돌아보면 예. 야권이 힘을 다시 뭉치기 시작해서 선거를 이렇게 치렀구나 하는 작은 계기로 평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세요. 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했지만 그게 약간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진 거죠. 그렇게 김민석 전 의원, 야권이 힘을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뜨뜻미지근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 대표님, 국민의당은 비문 세력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이런 헤게모니 경쟁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요. 이 시대 자체가요 양의 시대가 아닙니다. 질의 시대입니다. 지금 대야당이 된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게 뭐 있습니까? 여당이 또 뭐 3분의 2가 된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정치 공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려고 그래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설사 당선이 돼도 제 역할도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거 안 내놔놓고 계속 무슨 영호남, 친박, 비박,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저런 소리 이제 정말 국민들도 지겨울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비록 설사 야권 통합이나 뭐 후보 단일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정말 그 선거가 임박했을 때 필요해서 그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야권 통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도 그리고 의지도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되는데 정치적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비판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1955년도에 민주당이 창당될 당시에도 결국은 그 여러 야권의 계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민주당이 만들어진 거고 후보 단일화로 이제 신익희 선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963년, 67년, 71년 그게 계속 이합집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야당의 어떻게 보면 또 그냥 항상 늘상 있는 행사예요. 그 이상의 이유나 가치를 줄 만한 건 없는 거고요. 선거가 다가왔구나. 네, 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합집산의 시즌이 계절이 시작됐구나 하는 건데요. 사실 야권 헤게모니 경쟁보다는 이 야당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걸 보여줘야지 맨 뭐 당신은 나오면 안 되고 뭐 내가 나로 단일화해야 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결국 김민석 씨가 이제 더민주에 이제 합당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럼 문재인 전 대표로 후보 단일화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단일화라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그냥 딱 터놓고 보면 이번에 또 문재인으로 하자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안철수 의원이 공감할 수 없는 거고 또 다른 그 야권의 주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정말 허망한 소리를 그래서일까요? 들립니다. 야권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역사의 죄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안철수 대표가 또 반박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주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약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건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제 위기, 또 안보 위기, 사회 통합의 위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든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열망을 담아서 차기 정부 해야 될 일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합의 속에서 단일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역사의 죄를 짓는다는 건 오히려 지난 대선의 패배가 역사의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이 결국은 제3지대의 주인으로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이 국민의당이 집권당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단일화 실패하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사의 죄를 지은 것 지난 대선의 패배가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표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는 단일화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말씀 요 한 분만 강조를 하고요. 저런 식으로 공방하는 거는 저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뭐 안 들어봐도 뻔한 얘기입니다. 저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언론이라는 게 이게 공기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맨날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말을 계속합니까? 정말로 안철수 대표든 문재인 대표든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제시해서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딱 해안이 없기 때문에 못 내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몰라서 못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네. 사실 저 두 분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정치권 그리고 우리 지식인 사회 전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 저는 그래서요. 그래서 이걸 알라 그러면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오늘의 이 세계적인 대변화를 새로운 문명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하고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만의 또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문재인 씨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는 역사의 죄는 다 역사의 죄를 똑같이 지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요, 죄는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많이 지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더 지었다?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지으려고 지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무능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국민들이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 어떤 사람이도 잘 모르고도 그건 40% 가까이 지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신드롬. 예. 그랬으면 거기서 정말 잘해가지고 정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못 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가 왜 못했느냐 하면 안철수 대표가 완전히 마인드가 구시대 정치 마인드입니다. 지금 저런 거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면 성공하고 못하고 간에 저런 이 구시대 정치의 폐습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진정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 이런 스탠스 유지하려면 결국 이제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보다도요. 호남에 희망을 줘야죠. 호남에 희망을 주고 호남을 주류, 정치 주류로 데리고 와야죠.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호남에서는 자기네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굉장히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말 과거의 집권, 과거의 지금 정치적 습관, 지난 거의 한 50년을 지배해온 호남의 패배 의식 같은 것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당이 이렇게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류 정치로 들어와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집중해야 될 거는 호남 정치에 집중해야지 무슨 제3지대라든지 무슨 문재인 대표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 김영춘 씨하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 대표든 안철수 전 대표든 단일화해라. 그래야 승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결집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호남은 호남이다라고 해야죠. 호남은 호남이다. 호남은 호남이다. 호남은 호남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보일 때 호남이 잘 살게 되는 거지, 단일화했다고 그래서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그래서 호남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단일화 계속 했잖아요. 단일화 계속 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잘 살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호남은 호남이에요. 충청도가 지금 굉장히 잘 살잖아요. 호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럼 뭐 충청도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충청도가 뭐 누구 단일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이 충청도는 충청도로서 정치 세력화했고 거기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는데 호남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되는 거죠. 야권의 단일화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니다. 호남은 호남의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본질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지역 감정에 기초해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잘 살게 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죠. 그건 그렇고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단일화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 쪽에서 더민주에서 단일화 압박을 좀 가한다고 해서 거기에 거부하기 위해서 온갖 말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지율이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A 후보는 한 30%가 되고 B 후보는 이 A가 이제 문재인 씨하고 안철수를 놓고 본다면 A 후보는 30% 정도 되고 B 후보는 한 15%밖에 안 된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지금은 단일화를 나는 찬성한다 안 한다 이 싸움할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 지지율을 높이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양을 더 묶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즉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책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내 지지율이 올라가면 저절로 그냥 후보 단일화는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하나의 또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어제 이해찬 의원의 이제 복당을 허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당내 앞으로 대선 구도, 문재인 대세론, 또 반기문 대망론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장 대표님은 어떤 의미의 카드로 보십니까? 전 사실 이해찬 씨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여러 가지 좋은 품성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씨는 지금요 국민 대중적으로는 뭐냐 하면 친노의 아주 핵심입니다. 친노에 대한 국민적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이해찬 씨를 김종인 대표가 배제를 한 거는 더민주당이 좀 더 많은 득표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해찬 씨는 말하자면 이해찬 씨에 대한 국민의 거부 반응이 굉장히 커서 저는 이해찬 씨가 너무 설치면은 오히려 더 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중해야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근데 이해찬 씨는 여러 가지 정치 경험도 많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돕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꾸만 자기가 정치적으로 나서는 거는 누구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족쇄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꾸 그쪽으로 당기는 진보 좌파를 자꾸 당기는 족쇄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해찬 의원이 반기문 저격수다. 반기문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해찬 역풍이 불어서 반기문 총장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에 YS가 이회창 씨를 차단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해찬 의원이 반기문을 차단한다? 그건 어려워요. 어렵다. 오히려 역풍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회찬 전 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지 않았으면 있어봤자 별거 아니고 잘못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면 문재인 대세론을 이해찬 의원이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느냐? 그런 인물이 눈에 띄고 있지 않거든요. 뭐 인물이라기보다 아무튼 그런 후보가 눈에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찬 씨가 앞장서서 안희정 지사를 민다든지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장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도요. 아까 말씀드린데요. 그 이해찬 의원이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받고 있는지도 알고 현재 또 이해찬 의원이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세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서면 손해된다는 것을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년 대선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제3지대 후보들 국민의당의 경선에 참여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